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이 유엔에서 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우리 지구의 환경은 또 생각하고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실천할 방안도 찾고 이렇게 해야죠. 네, 근데 실천할 것들이 찾아보면 꽤 많습니다.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기, 또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또 일회용 봉투 많이 쓰실 텐데요. 장 보러 가실 때 장바구니 챙기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 5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주 4.5일제 정년 연장 실현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한 일주일 동안 만약에 제가 일을 한다고 하면요. 토요일까지 일하지 않더라도 금요일 날 오전까지만 일하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혹시 없어요? 예전에는 토요일 오전에 일하는 걸 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도 예, 경험을 그게 봤었어요. 이제 금요일 오전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도 점점, 네.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주 네. 4.5일제에서 주 4일제 이렇게 네.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 4.5일제만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금요일 오후부터 쉴 수 있으면은 주말이나 휴일을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주 4.5일제 공약을 내세웠던 거에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어떻게 노동 시간을 줄여 나갈지 단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52시간제 이렇게들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엄격하게 말하면 주 40시간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연장 근로까지 합하면 주 52시간제를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제만 사실은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갖는데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길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을 얼마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이 휴식을 하고 있는가도 매우 중요한데요. 네. 그걸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선 연간 근로시간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연간 근로시간을 따지면요.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1,874시간입니다. 예전에 2,300시간이었거든요. 500시간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단연 우리가 1등입니다. 그 정도로 휴식을 잘 못 취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주 4.5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 4.5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산업계에 부담이 갈 수 있잖아요. 그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이냐. 또 일을 하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숙제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또 다른 부분에서 밝힌 게 포괄임금제 도입을 많은 이제 기업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을 조금 더 먼저 주고 회사에서 지금 일하는 시간이 필요해라고 하면 야간 근로도 하고 연장 근로도 할 수 있도록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데 이게 지나치게 공짜노동을 자극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에 공짜노동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겠다 이런 방안들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연차 휴가 저축제도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직종마다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무직, 생산직, 또 연구직 이렇게 있어서 네. 조금 더 세세한 방안이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정년 연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노동 공약 중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했던 공약이 바로 이제 정년 연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구성해서 올해 안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갑자기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어떻게 늘릴지를 명문화하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내후년까지는 한 살 정도 더 늘렸다가 그 다음 연도에 뭐 2살 늘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금방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건 조금 좀 앞서간 것이 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도 역시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재계는 노동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을 악화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고요. 또 법정 정년을 연장할 경우에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것이다. 또 그러다 보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고 또 지난 대선 때도 보셨던 것처럼 청년 일자리 줄어들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학계에서는요. 명확하게 학설이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요. 아니야. 서로 간에 일하는 분야가 좀 달라.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아라고 하는 쪽의 주장도 지금 서로 간에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정년 연장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학계나 사회적으로 또 기업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또 세대 간, 직종 간, 작업의 규모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어쨌든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잘 좀 옳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두 번째 모닝픽 중장년층 최후 생계 수단입니다. 네, 중장년층이 최후로 선택하는 생계수단. 이게 대체 뭘까요? 이 두 분은 혹시 지금 하시는 일 그만두면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막막해요. 저는 그래서 뭐 제빵도 한번 배워보기도 하고, 맞아요. 예, 뭐 이것저것 건드려는 봤는데 아 이거 말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네. 사실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네. 이거 뭘 할 수 있을지? 그냥 쉴까? 돈을 최대한 적게 쓰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네.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은 택시를 운전하면 어떨까? 이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택시 운전자 자격시험 응시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작년에 택시 운전 자격시험 응시자 수가 5만 2천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한 3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고요. 2012년 운수 종사자 자격 요건이 강화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택시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택시 운전은 일단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한 경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좀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5070 세대 사이에서 최후의 생계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운송업계, 이건 좀 약간 서글픈 소식이기도 한데요. 운송업계에서 볼 때 건설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또 가시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 곳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게 되냐. 또 이 내수가 부진해지면서 마땅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최후의 생계 수단으로 택시를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택시 자격증을 따서 바로 택시 운전을 하겠다 이런 수요도 있겠지만 택시 자격증을 보험용으로 보유하고 있겠다 이런 분들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내가 지금은 뭔가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성으로 택시 운전 자격을 따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택시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그렇다고 바로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인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법인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개인 택시는 별도의 면허를 또 따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개인 택시 면허가 별도로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법인 택시보다는 개인 택시가 더 선호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법인 택시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또 회사에서 가져가는 몫이 있지만 개인 택시는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또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 택시 면허는 지자체별로 면허 숫자가 딱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기존의 개인 택시 면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면허를 사야지 됩니다. 근데 한때는 개인 택시 면허가 거의 바닥일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이게 택시 운전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2023년 하반기에는 한 9,300만 원대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지난해에는 1억 원을 넘어섰고요.
지난달에는 1억 1,500만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면허를 사는 값이 이런 거예요? 네, 그렇죠. 오. 그러니까 개인 택시 면허를, 그러니까 내가 개인 택시 면허를 운전하고 있는데 더 이상 운전하기 어려워 이러신 분들이 이제 개인 택시 면허를 다른 분들한테 양도를 하면서 이제 개인 택시를 그만두시거든요. 그 면허를 이제 사야지 개인 택시를 운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퇴 후에 제2의 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다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딱 생각해지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지카 바이러스 주의보입니다. 아, 뭐 바이러스 유행한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지카 바이러스 주의보 이게 최근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좀 유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2년 만에 국내에서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또 발생을 했거든요. 또 그 환자가 직전에 다녀왔던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알려지면서 그러면서 해외 감염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여기에 대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도 지금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순모기에 물려서 주로 전파가 되는데요. 사흘에서 한 14일의 잠복기를 거쳐서 발진과 발열, 경막 출혈, 관절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가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이제 그동안에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2016년 이후 총 40명이 감염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가 아예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지난해에는. 근데 다시 감염자가 나오니까 동남아 국가를 방문했을 때 주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카 바이러스 위험 국가는 얼마나 됩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은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위험 국가는 중남미,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내 92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해외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2023년 이후에 국가별 집계 현황을 보면요, 중남미에서는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요. 아시아에서는 태국, 인도, 싱가포르에서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국가 가실 때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대부분 거의 99% 해외에서 감염돼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추정 감염 국가는 필리핀과 태국, 베트남, 몰디브, 인도네시아였다고 합니다. 이번 환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 국가들에 가시는 분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잘 관찰하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모기에 물린 뒤에 한 2주 이내에 뭔가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의료진에게 해외 방문 이력을 알리시고 신속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지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해외여행 전에 이거 꼭 확인해야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번째 모닝픽, 실천하면 27만 원입니다. 뭔지 몰라도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 그렇죠. 요즘 네. 생활도 어려운데 이거 실천하면 공짜로 네. 27만 원 생긴다는데 네, 얼마나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겠어요. 앞서 환경의 날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6월 5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환경의 날을 맞아서 탄소 중립 포인트 제하고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를 이달의 추천 공공 서비스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탄소 중립 포인트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 활동을 할 때마다 현금 또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참여형 서비스입니다. 녹색 생활 실천, 에너지, 자동차 분야로 운영이 되고요. 전 분야의 참여의 목표치를 달성하면 연간 최대 27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에 가입한 분들이 몇 명일까 궁금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누리집에 들어가 봤거든요. 네. 194만 명입니다. 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는 그 한 명 중에 못 들어가가지고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던 약, 복용하던 약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쓰레기로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하수구에 물과 함께 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환경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동식물이나 다른 사람이 아무리 정화를 한다 하더라도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인체나 동식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의약품을 회수를 해주는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우정사업본부하고 지자체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요. 주민센터하고 보건소에서 배부하는 전용 회수 봉투가 있어요. 이 봉투를 활용하시거나 일반 봉투에 폐의약품 이렇게 적으신 뒤에 밀봉해서
배출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혁신 사이트 혁신24하고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정부 혁신 24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으실 수 있을지 아실 수 있습니다. 집에 양 남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확인을 네. 하고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씨를 뿌린다는 절기망족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청정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며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아침까지 전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 1km 아래로 떨어지는 만큼 출근길 안전운전해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입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2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고요. 강릉과 대구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수분 섭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겠습니다. 내륙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옷으로 건강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한 주는 전국이 맑겠고 이번 주말 제주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7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역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역사 속 사건을 정사와 야사로 들여다보는 시간, 앞뒤로 보는 역사 시간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들의 역사의 앞뒤로 운전해드릴 택시 운전사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들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서에 나오는 정사는 물론 세간에 떠도는 역사 썰까지 팩트체크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 주제는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밥의 진심인 민족, 그 시절 조선인의 밥상입니다. 밥심. 예, 우리 민족은 이 밥에는 정말 진심이죠. 진심이죠. 인사말도 네. 식사하셨습니까? 네. 아유 언제 밥 밥 한 번 한 끼. 먹어. 이게 인사죠. 아, 진심입니다. 그리고 뭐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과 같은 다양한 한식, K푸드가 그야말로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리 경연에 너튜브 프로그램에 요리 관련해서 참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고 한국 사람들 또 먹는 데 빠지지 않거든요. 진심인데 이렇게 음식을 사랑하는 문화, 조선시대에도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국인의 음식 사랑, 정말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특히 화려한 음식 문화를 꼽혔습니다. 임금님께는 언제나 진수성찬이 올려졌고 양반들은 계절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음식을 즐겼고 평민들은 단출한 식사를 했지만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은 임금으로부터 양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그 시절 조선인의 밥상을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밥상 얘기 시작하기 전에 배가 고픈데. 자, 그러면 먼저 야사 속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의 야사 속 이야기는요. 육식파, 세종대왕의 못 말리는 고기 사랑입니다. 네, 오늘도 야사 속 이야기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는 조선 세종 때. 세종하면 한글 창제부터 여러 가지 해시계, 물시계, 여러 가지 기계 만들고 영토 확장하고 정말 태평성대를 이뤘는데요. 이 세종대왕이 정사에 너무 매진한 때문인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당연히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어이 전순이에게 세종의 상태를 진단하게 합니다. 어떤 진단이 내려졌을지 한번 보시죠. 중전, 한나라의 왕이 정사에 매진하는 건 당연한 일이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길 원했건만 공로는커녕 과로만 얻었구려. 송구하오나 과로 때문이 아니옵니다, 전하. 뭐라? 기력이 약해지신 건
전하의 편식 때문이옵니다. 편식. 편식? 아니 세종이 얼마나 편식을 했으면 저렇게 쓰러진단 말이에요. 네. 저 편식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안 하는 건데요. 세종의 편식 정말 유별났습니다. 고기 반찬이 없으면 수라를 들지 않을 정도로 아주 고기 애호가였는데요. 잘못된 이런 식습관과 과중한 업무, 거기다 운동 전혀 안 하고 매일 앉아서 공부만 오래 하는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관절염, 신경통, 당뇨, 안질환까지 각종 성인병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이 전순이는 세종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였을지 함께 보시죠. 머리를 맑게 하려면 정사를 보는 시간을 줄이셔야 하옵니다. 또한 충분한 숙면을 취하셔야 하옵고 마지막으로 고기를 끊으셔야 하옵니다. 방금 뭐라 하였느냐? 지금 전하의 옥체엔 육고기의 양분이 너무 많아 시끄럽다! 그렇지 화나지. 나는 고기를 끊을 생각이 없느니라. 더는 내 수라를 간섭해로 들었다간 크게 경을 칠 줄 알거라. 야, 진심으로 화가 났는데요? 고기를 끊으셔야 됩니다. 한마디에 세종대왕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진짜 고기 못 먹게 하면 저 어이 잘리겠는데요. 네, 세종이 너무 화를 내니까 어이는 고기 중 딱 한 가지를 허용하는데요. 바로 기름기가 적고 담백한 닭고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는 닭고기로 만든 요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종에게 매일 백숙이 올라갑니다. 처음엔 고기여서 잘 먹던 세종이 점차 질리기 시작했어요. 자, 닭고기도 못 먹겠다. 그래서 이 백숙을 대체할 다른 요리가 필요했고 이때 세종의 부인 소헌왕후가 어이 전순이를 불러서 특명을 내리는데요. 한번 보시죠. 어이인 자네가 전하의 옥체를 위해 못할 것이 뭐가 있단 말인가. 허니 전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닭요리를 만들어주게. 마마, 저도 할 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 성심을 다하여 전하를 살릴 닭요리를 개발해 보겠나이다. 어이가 지금 뭘 해야 돼요? 아니 어이인데 이제 닭 요리를 개발하라 뭐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이가 제가 알기로 그냥 병만 치료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뭐 음식 처방까지도 했던 거예요? 네, 병치료 맞습니다. 조선에서는 병을 치료할 때 약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음식으로도 치료했거든요. 이래서 이것을 식치라고 해서 하는데 어이가 그래서 스스로 직접 요리를 하게 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전순이는 세종을 위해서 닭 요리를 개발합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닭 요리를 개발해서 올렸지만 세종이 계속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 어이 전순이가 의미심장한 요리 하나를 개발하는데 성공합니다. 어떤 요리였는지 함께 보시죠. 오, 마음에 들었나 봐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겉은 바삭한데 속은 아주 부드럽구나. 게다가 고소하기까지. 참으로 진기명기한 음식이로다. 그래, 이것의 이름은 무엇이냐? 기름에 지진 닭요리라 하여 포게라 지었나이다. 치킨 맞네요. 프라이드 치킨의 탄생이네요. 포게라. 네? 저 치킨점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저게 지금 기름에 지진 닭이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선판 프라이드 치킨 JF 네, 켄터키 KFC가 아니라 JFC의 탄생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순이가 이 포게 프라이드 치킨을 개발하게 됐는지 오. 그 과정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열심히 하네. 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아이쿠야. 닭 때려다가 튕 튕겨서 나갔는데. 세게 치니까 날아갔어요 지금. 빠졌구나 저게 계속. 기름이었나 봐요. 아, 우연히.
이 포개의 시작이 우연이었다. 그렇게 기름솥에 지져지듯 구워진 닭의 맛을 보았는데 그 맛이 가히 훌륭하였사옵니다. 예, 우연한 계기로 닭이 기름에 지져졌고 이게 치킨이 됐어요.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네, 이쯤 되면 닭다리가 스스로 호스트에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메뉴로 재탄생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우연히 기름솥에 빠진 닭고기 맛이 기가 막히다고 하는 걸 발견을 했고 고기를 사랑했던 60화 세종은 조선 최초의 프라이드 치킨 포개에 아주 푹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이 전순이가 만든 포개, 지금의 프라이드 치킨. 이게 실제 역사에 기록이 돼 있나요? 네, 어이 전순이 실제 인물이고요. 전순이가 1450년경에 쓴 요리책이 있어요. 산가 요록이라고 하는 책에 포개 조리법이 실제로 소개돼 있습니다. 먼저 닭 한 마리를 25조각 정도로 토막을 내요. 그 다음에 솥에 기름을 두르고 달군 뒤에 고기를 넣고 빠르게 뒤집어가면서 볶습니다. 볶는 중에 밀가루 한 사발, 간장 한 큰술, 참기름 반 큰술 넣고 밀가루 즙을 넣어서 익힌 후에 마지막으로 식초 약간을 넣어서 볶으면 조선판 프라이드 치킨 포개 완성입니다. 간장이 들어간 걸 보면 지금 간장 양념 치킨과 비슷한 맛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곁땡이네.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연구해서 저 닭고기까지 튀겨줄 정도로 세종대왕 고기 사랑은 못 말리는 거였습니다. 네, 정말 세종은 고기의 진심이었는데요. 세종실록 검색해보면 고기가 504회 등장할 정도로 단골 메뉴였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잔치를 할 때 자기 앞에보다 신하들 앞에 고기가 더 많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고기가 적다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세종이 왕이 된 지 4년 뒤에 아버지 태종이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예법에 따르면 당연히 상주는 상중인 3년 동안 고기를 못 먹죠.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태종이 그걸 걱정을 한 거예요. 상을 치르느라고 이 왕이 건강을 해치면 어떨까 해서 아주 특별한 유언을 남기는데요. 상중에도 주상께 고기 반찬을 꼭 올리도록 해라. 얼마나 좋아했어요. 이런 거였어요. 아들이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도 효심이 깊은 세종은 고기를 끊고 예를 차렸는데 2달 만에 금단 현상으로 몸이 허약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다시 먹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고기의 진심이 60화 세종대왕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거든요. 이렇게 음식 문화가 발달한 이유는 뭘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의 진심이고 음식 문화가 발달한 것은요. 자연 환경 때문이에요. 일단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산물 풍부하죠. 맞아요. 산에서 채소, 버섯 같은 식재료 많이 나오고 들에서는 쌀, 곡물을 키울 수가 있죠. 게다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계절마다 다른 식재료가 생산돼서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 자연이 받쳐준다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개발되고 이런 나라가 흔치 않은데 조선시대에는 또 지금보다도 훨씬 밥을 많이들 드셨더라고요. 네, 정말 놀랄 만큼 많이 먹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옛날 사진인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얼굴이 아니라 밥그릇의 크기입니다. 아니, 저 냉면 그릇 아니에요? 밥그릇이에요? 엄청 커요. 솥을 가져왔네, 그냥. 밥그릇, 국그릇이에요. 이 사진은 1890년경에 프랑스 파리에서 만들어진 사진 엽서에 실린 조선 사진입니다. 밥량이 어마어마하죠. 요즘 가정에서 쓴 우리 밥그릇 용량이 얼마나 되냐면 한 250cc 정도 되거든요. 이 밥그릇 900cc 정도 됩니다. 무려 3.5배. 여기에다 밥을 가득 담아서 먹은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더 옛날 고구려 시대의 그 그림을 보면 그때 밥그릇은요 1300cc 정도 돼요. 정말 위대한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밥을 많이 먹으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겠죠. 기록을 여럿이 남겼는데 먼저 1860년대에 조선을 방문했던 다블리라고 하는 프랑스 선교사가 쓴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조선 사람들은 밥을 많이 먹는 것을 명예로운 것으로 여긴다. 일반적인 식사량은 1리터의 쌀밥으로 각자가 한 사발씩 먹어치워도 충분하지 않으며 계속 더 먹을 준비가 돼 있다. 참외를 먹는데 보통 10개를 먹지만 때때로 20개, 30개를 먹기도 한다. 아니, 참외를? 코끼리 아니야? 이렇게 많이 먹으면 정말 다블리가 놀랄만 하네요. 아니, 조선인데 왜 이렇게 대식가였어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다 농사일을 지었는데 농사 짓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겠죠. 또 당시 평민들은 밥 말고는 달리 먹을 거리가 없기 때문에 식사의 주가
밥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에 된장이나 간장, 또 된장국, 채소, 나물 한두 가지를 곁들여 먹는 이런 식이었어요. 가난한 노비나 머슴들은 잡곡밥에 간장, 나물을 곁들이는 식단이 기본이었습니다. 네, 요즘 우리 뭐 삼시세끼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시대도 그러면 세끼를 먹었나요? 우리는 다 세 끼 먹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 삼식이잖아요. 하지만 조선에서는 두 끼가 기본입니다. 아침 먹고 저녁 먹고. 그런데 낮이 짧은 겨울에는 이게 되는데 여름엔 낮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뭘 한번 더 먹어야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먹는 그 밥을 낮밥, 낮에 먹는 밥이라고 합니다. 이걸 지금은 점심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점심은 그냥 간단하게 요기하는 마음에 점 찍었어 하는 이런 의미로 수시로 먹는 게 점심이었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여름에는 아침 먹고 낮밥 먹고 저녁 먹고 중간에 점심 먹고 이런 식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면 여름철에 특히 그렇죠. 중간중간에 뭘 먹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먹는 새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감자, 국수 등을 먹거나 밥에다가 상추쌈, 김치, 나물 등을 곁들여 먹는 건데요. 이 새참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술, 막걸리였어요. 우리 민족. 네, 꼭 술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새참을 술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고된 농사일 중에 막걸리 한 잔 새참으로 먹는 거 정말 꿀맛일 텐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하지 않는 양반들도 이렇게 먹었습니까? 어떻게 먹었습니까? 양반들은 더 자주 먹었습니다. 양반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5끼를 먹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죽으로 속을 한번 달래요. 한 끼. 그다음에 좀 늦은 아침을 먹습니다. 그다음에 오후가 되면 낮밥을 한번 먹고요. 저녁 식사까지 다 하는데 저녁 식사에는 꼭 고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야식을 한 번 더 먹어서 하루 5끼를 채워요. 자, 일단 식탁에 국과 밥은 기본이고 여기에 탕, 찌개, 전, 구이, 나물, 김치 이런 반찬들이 추가됩니다. 반찬 그 가지수에 따라서 몇 첩반상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데 대개는 3첩, 5첩 반상을 즐기고요. 더 부자거나 또 중요한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은 7첩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야, 양반과 평민의 밥상이 이렇게 차이가 있었군요. 근데 뭐니 해도 조선 최고의 밥상은 역시 그 임금님 수라상이잖아요. 그렇죠. 수라상 어땠을지 궁금해요. 네, 수라상은 12첩반상이 기본입니다. 역시 하루에 5번 수라상을 받았는데 12첩반상은 이 중에 2번, 아침과 저녁이 12첩이에요. 식재료와 조리법이 겹치면 안 됩니다. 또 백반과 홍반, 흰밥과 잡곡밥, 더운 찬, 식은 찬 이런 걸 골고루 내놔서 음양오행의 조화를 맞추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올라오는 특산물, 이걸로 만드는 음식을 반찬으로 내놓는데 이걸 보면서 각 지방의 상황이 어떤지를 볼 수 있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산물이 나오는 지역에서 이 생산이 안 되면 상에서 그것이 줄거나 아예 없어지거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에 임금님 사방에 조기가 없다. 있을 게 왜 없지? 아마 법성포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이래서 밥상을 가지고 전국의 상황을 임금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깊은 뜻이 수라상에는 또 숨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임금이 자발적으로 반찬 수를 줄여라. 감선이라고 해서 줄이기도 하고 횟수를 줄이기도 하고 고기를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주 상황이 나빠지면은 죽 한 그릇을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왜 세종은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특이한 취향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다른 왕들 중에서 또 특이한 취향, 음식 취향을 가진 왕이 있었을까요? 네, 탐욕 1등. 연산군, 식탐도 1등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사슴꼬리, 농미라고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실록에 따르면 사홍원이라는 관청이 있어요. 임금의 음식을 관리하는 그런 관청인데 사홍원에서 지방 수령들이 올리는 농미, 사슴꼬리의 색깔과 맛을 살펴보고 나쁜 것을 올린 수령이 있으면 국문하도록 하라. 이런 명령이 있고 이어서 6개월에 3번 국문을 당한 수령은 아무리 근무 성적이 좋더라도 파면하라 이런 어명이 실려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이 사슴꼬리 이 고기에 아주 진심이었던 거죠. 또 육식파 세종과 반대로 채식파가 있습니다. 광해군은 채소를 좋아했는데요. 광해군에게 온갖 방법으로 아첨해서 그 관직을 받은 이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광해군의 채식 사랑을 알고 아 이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겨울철에 땅을 파고 거기서 채소를 재배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랄까 좀 과학적인 영농 이런 거예요. 비닐하우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채소를 올렸고 그 덕분에 광해군의 신임을 받아서 고위 관직 판서에 오르게 됐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웃으면서 잡채 판서. 여기서 잡채는 우리가 먹는 그 잡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채소를 올려서 판서가 됐네 이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정성이면 거기 올라가죠. 그러니까 왕의 취향을 잘 파악해서 판서까지 됐는데 조선시대 가장 장수했던 왕은 그럼 뭘 즐겨 드셨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영조 83살까지 살았는데요. 조선시대 국왕 가운데 최장수 기록입니다. 그런데 장수의 비결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은 진리예요. 소식입니다. 영조는 음식을 적게 먹었어요. 그런데 영조에게 아주 특이한 식성이 있었는데 4가지 음식을 꼭 빠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추장, 송이버섯, 생복, 이건 익히지 않은 전복, 그리고 아치라고 해서 어린 꿩고기였어요. 이 4가지만 있으면 밥을 잘 먹었다는 거예요. 네, 최장수한 영조. 제가 알기로는 매운 음식이 이렇게 몸에 안 좋다고 들었는데 그 매콤한 고추장을 좋아했다고요? 네, 영조가 56살 때 심한 현기증과 입안의 염증으로 밥을 못 먹었는데 그때 짜고 매운 음식을 내놔라 그랬어요. 이때 고추장이 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추장의 그 맛에 눈을 뜬 거죠. 하지만 영조는 자기의 특이한 이 식성 때문에 백성들에게 피해가 갈까를 늘 걱정을 했어요. 한 번은 76살 때입니다. 생복, 익히지 않는 전복을 올리겠다고 하니까 지금 병충해로 민간이 어려운데 내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걸 일부러 막 거두어 올리는 것은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끝내 사양했다는 미화가 있습니다. 멋지다. 아니 사슴꼬리 때문에 신하까지 자른 여장군하고는 확실히 다르네요. 근데 또 요즘엔 밤에 이제 야식 즐겨 먹는 분들 많은데 그 조선시대 왕들도 야식을 먹었나요? 네, 조선시대 양반들도 다 야식 먹었는데 왕도 당연히 먹었죠.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야식 마니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종이에요. 고종의 야식 단골 메뉴는 냉면이었습니다. 냉면? 네, 김명길이라는 상궁이 쓴 낙선제 주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고종은 맵거나 짠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해 담백하고 시원한 냉면을 좋아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시원하니 냉면 아유, 좋은데 좋죠. 고종이 네. 즐겨 드셨군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는 삼겹살 잘 먹는데 그 예전에도 돼지고기를 이렇게 즐겨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돼지고기 잘 안 먹었어요. 옛날에는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소나 말을 키우고 이제 소나 말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었거든요. 돼지고기는 그래서 잘 먹지 않았고 돼지고기 조리법이라는 것도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태종 17년에 조선 사신단이 명나라에 갔는데 명나라 황제가 조선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 쇠고기와 양고기를 내도록 하라 이런 특별한 명령을 내렸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돼지고기를 많이 먹게 된 거는요. 최근의 일이에요. 1960년대 정부가 축산업 부흥 정책을 펴면서 농가에서 돼지를 사육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양반들은 어떤 고기를 주로 먹은 건가요? 역시 소고기를 먹죠. 그리고 놀라운 고기 하나가 있는데 꿩고기예요. 꿩. 꿩고기가 담백하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특히 겨울철 보양식으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중요한 손님을 대접할 때에도 꿩고리를 썼어요. 근데 꿩이 없어서 잡지 못했을 때는 집에서 기르던 닭고기를 내놓게 됐는데 그래서 꿩 대신 닭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비싸서 잘 못 먹는 곱창 이거 조선시대에는요 양반들이 흉측하다면서 안 먹었고 그래서 서민들이 즐겨 먹던 음식입니다. 저는 문득 그게 궁금한 게 그 회 많이 먹잖아요. 조선시대에도 회를 먹었어요. 오늘은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네, 조선시대에도 회를 먹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못 먹어요. 임금님만 먹는 아주 귀한 음식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한강 얼음을 겨울에 보관을 해뒀다가 이게 동빙고, 서빙고 그런 거잖아요. 이 얼음을 이용해서 여름철에도 회를 먹을 수 있게 했어요.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한 물고기는 웅어와 소어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경기도 고양에 위어소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웅어를 잡아서 진상을 했고 경기도 안산에는 소어소를 설치해서 소어를 공급했습니다. 웅어회는 지금도 먹어요. 그리고 소어는 우리말로 밴댕입니다. 밴댕이는 회로도 먹고 매운탕도 먹고 회로도 먹고 그랬던 거죠. 요즘에 또 밴댕이 철 아닌가? 이제 요즘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백성들은 또 국 좋아하잖아요. 네. 예전부터도 그렇게 국물이 밥상에 올라갔습니다. 예,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국물 요리가 많으냐? 유럽을 보면 거기는 물에 석회질이 많아서 국을 못 만들어요. 우리는 물이 참 좋잖아요. 네. 일단 국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재료를 적게 넣고도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국을 네. 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가난함 이것 때문에 국 문화가 발달한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은 쌀뜨물에 된장이나 고추장을 풀어서 조리를 했는데 이건 향이 강하고 맛이 진했어요. 반면 궁중이나 양반가에서는 매운맛이나 자극적인 맛을 선호하지 않아서 젓국이나 소금을 넣고 맑은 국물의 요리를 즐겼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의 다양한 음식들 알아봤는데요. 이 많은 음식들 중에서도 양반들의 눈을 번쩍 뜨게 했던 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뒤로 보는 역사. 두 번째 야사 속 이야기는요. 자, 숙취 비켜! 양반을 홀린 해장국 효종갱입니다. 네, 역시 야사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는 조선 후기 밤새워 술을 마시고 숙취에 어덕이는 양반들에게 구세주 같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은 양반을 불러 모아 무언가를 먹이는데요.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뭐야? 무서운데요? 이제야 살 것 같네. 이게 다 자네의 효정객 덕이야. 고맙네. 고마워. 얼마나 많았어요. 다크서클이 저렇게. 그럼 전 새벽종이 울리면 다시 오겠습니다. 효종갱과 함께. 양반들이 효종갱 그 해장국을 먹고 이제 숙취가 싹 사라졌다 그러네요. 네, 효종갱은 숙취의 효과가 아주 탁월했는데 이것 말고 인기 비결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함께 보시죠. 속쓰려. 아이 정말 경기도 광주에서 한양까지 온답니까? 에이, 그렇다니까. 아, 조금만 기다려 보게. 왔다. 이제 정신들 차릴 시간입니다. 이리 오세요. 홀린 듯 막. 오, 맛있겠는데요? 맛있겠네. 뭐가 많이 들어가네. 와. 야, 아니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오. 네, 조선시대에 음식 배달 서비스가 있었다는 게 참 놀라워요. 놀랍죠. 과음한 날 그 코앞에다가 이 음식을 배달해 주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럼 이 효종갱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이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함께 보시죠. 역시 자네 해장국이 최고야. 최고. 그런가? 그래. 네. 헌데 이 해장국의 이름이 무엇인가?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 아휴, 곧 아침에 밝아오겠구만. 새벽을 알리는 북이 울리면 오는 국. 그래, 효종갱 어떠한가? 효종갱. 효종갱? 네, 좋습니다. 앞으로 이 음식의 이름은 효종갱이라 부르겠습니다. 야. 저렇게 지어지는구나. 새벽에 배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새벽 배송이 저 때부터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경기도 신선하게. 광주에서 한양까지 저렇게 배달이 되는 대단하네. 대단합니다. 근데 효종갱이란 이름이 왜 지어졌을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지어지게 됐군요. 근데 양반들의 속을 풀어준 이 효종갱 해장국 실제로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실제 있던 음식입니다. 1925년에 최영년이 쓴 해동 죽지라는 책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이 국을 잘 만든다. 밤에 국항아리를 소매 싸서 도성으로 보내고 재상집에 도착하면 새벽종이 울릴 때가 되는데 국항아리가 아직 따뜻해 술 마신 후 이 국을 먹으면 달고 담백하고 향기롭기로 유명하다. 경기도 광주에서 밤새 끓여서 이거를 서울로 배달을 하는 이런 음식이었던 거죠. 야, 대단하네. 진짜 우리 해장 문화 효종갱까지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궁금했던 얘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기 반찬 없이는 내 수라를 들지 않을 것이다. 전하의 편식 때문이옵니다.
정말 경기도 광주에서 한양까지 온답니까? 이보은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네. 요리 처음 시작하기 전에 아까 효종갱이라는 거 보셨죠? 네, 봤어요. 아, 그게 해장에 탁월하다는데 그거 뭐 맞습니다. 들어간 거예요? 그거요. 일단 배추 들어가고요. 네. 고기로 국물을 내고 난 다음에 안에 들어간 재료가 송이버섯, 그다음에 전복, 새우, 숙주, 배추, 좋은 거 다 버섯 들어갔어. 이런 거 다 들어갔어요. 보양식이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육개장에 가까운데 거기에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해산물이 들어가 있고. 오, 어떤 맛있었겠다. 부자들만 먹었겠다. 그러니까 임금한테 진상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요리 어떤지 궁금한데요. 효종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은 제가요, 여름 입맛을 확 사로잡는 생새우 특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혹시 미역국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미역국 좋아하시죠? 네. 보통 미역국 그러면 우리가 고기 넣고 끓이는 국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오늘은 주제가 생새우니만큼 생새우를 넣고 한번 끓여볼 거예요. 생새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마트나 아니면 요새 인터넷으로 생새우 또는 냉동새우 치면은 다 배송이 되고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해동시켜서 쓰시면 되니까요. 생새우 가지고 감자 미역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생새우 가지고 또 뭘 하냐면 바로 생새우와 같이 궁합이 잘 맞는 요새 나오는 채소가 있어요. 바로 마늘종입니다. 네. 마늘종 보면은 건새우나 아니면 보리새우 가지고 많이 볶아 먹는데요. 이번엔 특별히 생새우 가지고 한번 볶아봤습니다. 얼마나 밥도둑인지 한번 이따가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냉동 생새우는 뭐 마트에서 사가지고 놔두면 집에 쓸 때가 참 많거든요. 여름철에 또 더우면 입맛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냉동 생새우로 어떤 맛있는 요리를 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메뉴는요, 바로 이 생새우를 먼저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생새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동이 지금 된 상태거든요. 근데 생새우를 보통 이제 시장 가서 사갖고 오게 되면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껍질 벗겨서 쓰세요 그러면 또 어머님들이 껍질에도 분명히 영양도 있고 국물도 많이 나오지만 좀 많이 요새 날씨가 옅다 보니까 귀찮아들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냉동 생새우 또는 껍질 벗긴 생새우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많죠. 요거 갖고 옅은 소금물에 살짝 헹궈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오늘 주제인 미역인데요. 이 미역은 이렇게 너무 많이 불리면은 미역이 넘쳐요. 네. 그렇죠, 예인 씨?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예인 씨 옛날에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미역은 한 20g 정도? 네, 이 정도만 이렇게 해서 불려주세요. 아니, 조금만 넣어도 그쵸. 막 흘러 넘치더라고요. 깜짝 맞아요. 놀랐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미역귀를 넣습니다. 미역귀. 미역귀를 요새요 젊은 주부님들이 이 미역귀가 영양이 좋다 그래서 요거 가져다가 불려서 조림도 해먹고 국도 끓여먹고 찌개에도 넣고 아까처럼 육개장 끓일 때도 요거 넣으면 아주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미역귀도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 제가 지금 맹물에다가 이렇게 미역귀를 넣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역도 넣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물을 좀 넉넉하게 이제 부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보은의 꿀팁 나갑니다. 빠밤. 미역하고 미역귀를 불릴 때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바닷내음이 조금 있잖아요. 그리고 찬물에다 불려야 되잖아요. 그럼 뭘까요? 철규 씨? 지금 그랬잖아요. 맛술 아닙니까? 에? 아니구나. 맛술도 넣으셔도 됩니다. 네. 근데 그거만. 이거는 이제 국이니까 청주를 넣으셔야 돼요. 청주를 넣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불려주세요. 이렇게 많이 불려요. 근데 제가 찬물에 불려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뜨거운 물에 불리면은요 비린 맛이 막 올라와요. 그런 게 그 있어요. 바닷내음이 좋기도 하지만 어쩔 때 보면 비린 맛이 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려요. 자, 이렇게 잘 불려 보니까 색깔이 어때요? 초록초록 이쁘죠? 네. 제가 오늘 색깔을 이렇게 맞춰 입고 아.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예쁘십니다. 이제 불려요. 불려주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렇게. 미역기 불린 거 보세요. 네. 굉장히 튼실하죠. 그랬으면 요거를 이제 좀 잘라줘야 돼요. 자, 이렇게 불리고 나서 네. 잘라주세요. 미역기가 들어가는 건 잘 못 봤는데. 이거 불린 거 못 보셨어요? 네. 처음 보셨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줄기에서 나온 게 미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미역귀예요. 이게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고 이게 씹는 식감도 좋아서 요새 분들이 많이 요거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그냥 이렇게 쏭당쏭당 이렇게 잘라주세요. 너무 크게 자르면 요 미역귀가 잘 안 씹힐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잘 씹히도록 이렇게 씹는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너무 예쁜 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좀 질기죠? 질긴데 이게 나쁜 말로 질긴 게 아니라 약간 좋은 느낌에? 네, 느낌에 쫄깃쫄깃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넣어주세요. 맛있겠는데요. 쫄깃쫄깃하면 식감도 맛있어요. 좋고. 식감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미역도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랬으면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생새우 감자 미역국은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기대돼요. 고기만 처음 넣고 드셔보시죠. 해봐서. 감자를 네. 좋아해서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요거 몇 번 해봤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거를 많이 해 먹으면 나중에 한 3번째는 자꾸 냉장고에 넣어놓고 안 먹어요. 근데 다 먹었어요. 그 정도로 정도로 맛있어요. 네. 자, 그랬으면 냄비에다가 이렇게 요거 미역도 썰어놓은 거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미역 귀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일단 처음에 빈 냄비에 네, 빈 냄비에 먼저 같이 다 넣어주고.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미역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썰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같이 썰어서 넣어주세요. 미역은 조금 달큰하게 깊이 있게 끓여야 맛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오래 끓인다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까 감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감자는 요새 핵감자가요, 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적당하게 썰은 다음에 꼭 찬물에다 이렇게 담가 두셔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네. 그래야 분이 많이 빠져서 국물이 이렇게 찐덕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담갔다가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새우도 준비됐고 요 감자도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랬으면 이제 요걸 이제 볶는 것만 남았잖아요. 대부분 보면 미역하고 이제 감자가 있으면 또 새우가 있으면 많이 볶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뭘로 볶느냐? 요거 일단 다진 마늘을 좀 넣으세요. 어떤 분들은 미역에 무슨 마늘을 넣어야 하는데 저는 넣어요. 근데 안 넣는 분들도 계세요. 대신에 대파는 안 넣으세요. 네. 대파 넣으면은 그 점액질 부분 때문에 쓴맛이 올라와서 궁합이 안 맞아서 파는 안 넣습니다. 근데 마늘은 넣는 분들도 계시고 안 넣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오늘 새우가 들어갔기 때문에 넣어요. 네. 그래서 마늘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 뭔지 아세요? 아까 이익주 교수님이 그랬어요. 양반가에서는 젓갈을 많이 넣는다. 액젓을. 그렇죠? 양반가기 때문에 젓갈을 넣습니다. 멸치 액젓이에요. 멸치 액젓. 네, 멸치 액젓을 넣으세요. 제가 예전에 촬영을 하러 지방을 갔더니요. 어떤 할머님이 미역국을, 들깨 미역국을 아주 진하게 끓여주셨는데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달면서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님 여기다 조미료 넣으셨죠? 그랬더니 뭔 소리야 너? 나는 액젓밖에 안 넣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멸치 액젓이 정말 달큰하게 깊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까지 넣었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들기름이 넣어줘야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네. 들기름을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죠. 들기름 볶아줘야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우가 들어가요. 새우가. 자, 여러분 때문에 새우 많이 넣어요. 많이 들어가네. 진짜 많이 들어가네. 맛있겠다. 그랬으면 여기다가 맛술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새우니까. 새우만. 네. 그리고 볶아요. 아.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네.
미역국 끓일 때 늘 그 미역을 먼저 볶아서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렇죠. 자, 근데 예인 씨나 우리 저기 이종장님이나 철규 씨나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네. 뭐가 하나 다른 게 조금 있을 거예요. 뭐가 하나 다른 잘 거? 보셔요. 뭐가 다르지? 네.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볶는 거는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따 퀴즈 낼 거예요. 뭐지? 자, 이렇게 해서 달큰하게 막 볶아줘요. 자, 볶았으면 이제 불이 센 불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새우가 볶아지고 미역귀에서 수분감이 나와서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퍼지거든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아주 뽀얀 국물이 나올 때까지 볶아요. 근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만약에 댁에서는 요거 한 3, 4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래도 안 탑니다. 그래서 아주 뽀얀 국물이 나올 때까지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미역국이잖아요. 빠지지 않고 넣어야 되는 게 있죠. 쌀뜨물. 쌀뜨물. 쌀뜨물을 넣어주세요. 쌀뜨물 넣어주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넣어주세요. 예, 저게 이제 한 3분 정도에서 뿌연 국물이 나왔을 때쯤 쌀뜨물 붓는 거죠. 그렇죠. 자, 제가 지금 단시간 한 1, 2분 정도밖에 안 볶았는데도 뽀얀 국물이 네.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올라왔어요? 향이 넘어오는 거 너무 좋다. 향 막 가죠? 네. 와, 그랬으면 향. 이제 여기에다 뭘 넣느냐? 네. 우리가 아까 준비했던 감자 있었잖아요. 네. 감자를 그래서 제가 물에다가 담가놨던 거예요. 이게 생새우 감자 미역국이지. 그렇죠. 그래서 감자를 넣어요. 맛있겠다. 분을 좀 빼는 거. 자, 이렇게 이제 감자를 넣었으면 네. 제가 여기에 간 맞춤은 멸치 액젓밖에 안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자, 국간장입니다. 감자 위에다가 국간장 2큰술을 이렇게 올리세요. 요거 이제 끓여줍니다. 와, 자,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정말 맛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미역국 끓이면서 안 남기고 다 먹었다고. 네. 저거 안 남겨요. 아마 이따가 끝나면 우리 여기 행복한 아침 스태프분들이 다 달려들어서 하실 거예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끓여야 되는데 얼마나 끓이느냐. 이제 뚜껑을 닫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센 불에 처음에는 센 불에서 얼마나 끓이느냐. 보통 한 10분 정도 끓여요. 센 불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 불을 중약불로 줄이고 나서 은근하게 25분 정도는 끓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감자도 다 익고 그다음에 미역국도 완전히 퍼지고 아주 제가 노란 국물이 나올 때까지 끓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새우 신경 쓰지 마시고 끓이셔야 돼요. 자, 이제 끓였어요. 제대로 보약이다, 보약. 고운 느낌이야, 고운 느낌. 보세요. 보약이네 진짜. 와, 자, 비주얼이. 이렇게 끓이셔요. 네. 자, 그랬으면 제가 아까 여기에다가 간을 국간장 2큰술을 넣었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각자 기호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에다가 소금을 1작은술 정도 넣을 거예요. 근데 나는 좀 슴슴하게 굉장히 미역국만 많이 먹고 싶어야 하시는 분들은 소금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밥 말아서 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넣으셔야 돼요. 자, 그랬으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와,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죠? 야. 자, 그럼 미역귀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미역귀 없어졌어요. 여기 그러네요. 있잖아요. 이렇게 다 부드럽게 쫄아들었어요. 오래 끓이면 이렇게 그랬으면 되는구나. 이제 국에다가 한번 그릇에다 담아 볼게요. 감자하고 새우하고 적절하게 같이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요거 밥 안 말고 감자만 많이 넣고 잡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거 가져가세요. 네. 철구 씨. 감자가 들어간 미역국이야. 야, 지금 이 향을 시청자분들이 좀 맡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와, 향이 막 뒤 스튜디오에 가득해요. 맛있겠다. 일단 국물이 뽀해. 그렇죠? 보약 같죠, 보약. 완전 보약 같죠? 이거 한 사발 마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야. 향 먼저. 와. 오. 국물이 진국이네. 저도. 저 완전 진국이죠. 그래서 제가 오래 볶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절로 웃음이 나는 맛인데요, 선생님?
완전 야, 맛있죠. 이거 새우랑 감자랑 해가지고 같이 또 먹어봐야겠어요. 네. 아까 조선시대 효종갱이 나왔는데 나요. 이건 효종갱도 이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국물이 진하다. 야, 이거 선생님 너무 깊은 맛이 나요. 그렇죠. 굉장히 깊죠, 맛이. 이게 감자 때문에 더 깊은 맛이 나는 그게 있나? 야, 밥 말아야 되겠다. 완전 이거 밥이랑 보양식인데요? 미역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되네요. 네. 그리고 쫄깃쫄깃하죠. 한번 씹어보세요. 네네. 엄청 쫄깃쫄깃할 거예요. 아니, 너무 맛있어요. 식감도 좋고 시원하다. 시원하면서 깊은 맛이 나는데 이 안에 있는 새우가 네. 탱글탱글해서 입안에서 톡톡 터져요, 선생님. 그렇죠. 톡톡 터지죠. 네. 야, 오래 익혔는데도 뭐 질기고 이런 거 없이 술술 미역이랑 같이 넘어가면서 식감도 살아있고. 맞아요. 그렇게 너무 맛있는데. 진짜 보약인데. 아, 보약이죠. 네. 이 생새우 감자 미역국이요. 의외로 여름에 여러분들 약간 기운 없어 짐 빠져 하셨을 때 잡수시면 아주 좋은 보약과 같은 국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메뉴 해볼게요. 두 번째 메뉴는 바로 마늘쫑 생새우 볶음입니다. 우리가 마늘쫑 같은 경우에는 건새우 또는 보리새우에 많이 볶아 잡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늘쫑에다가 잔멸치 넣고 볶아서 먹기도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생새우가 들어갑니다. 근데 생새우 중에서도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생새우가 있어요. 근데 마늘쫑하고 요거하고 은근히 궁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옅은 소금물에 헹궈서 준비를 하시고요. 저는 마늘쫑에다가 이 생새우가 이렇게 튼실하잖아요. 네. 씹는 식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밑간을 하셔야 돼요. 요거 맛술입니다. 맛술. 네. 그리고 요거 간장이에요. 네, 간장. 이렇게 해서 살짝만 밑간을 해주세요. 요거는 국간장으로 밑간하시는 거죠? 국간장 하셔도 되고 진간장 하셔도 되는데 요거 살짝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으세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이제 마늘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늘쫑은 이렇게 쪽쪽 뻗어놓은 걸로 요새 햇마늘쫑이 엄청나게 맛있어요. 그래서 마늘쫑 해서 딱 한 입거리로. 마늘쫑이요 너무 길잖아요. 그럼 젓가락에서 벗어나고 숟가락에서 벗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4cm 정도로만 이렇게 썰어주세요. 마늘쫑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쵸. 저기. 그냥 먹어도 맛있고. 이거 마늘쫑 장아찌에도 맛있죠. 맛있죠. 자, 그랬으면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예인 씨. 네. 마늘쫑에 보면 쫑이라는 거 있어요. 뒤에 이렇게 마디처럼 생긴 거. 네. 그렇죠. 그거 먹을까요, 말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얘기하네. 왜요? 네. 왜요? 지금 선생님이 안 쓰신 걸로 봐서. 그거 말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해야지. 이거 맞아요. 그 쫑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있는 백반집도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근데 그거는 씹을 때 우리가 신이 있어서 뱉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늘쫑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다가 마늘쫑인데도 마늘을 썰어서 같이 넣어요. 그래야 씹는 식감이 새우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반 정도 썰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요게 들어갑니다. 생강. 생강. 생강은요 많이 넣지 마시고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집 애들은 생강 씹히면 너무 싫어하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좀 크게 넣어요. 그리고 나중에 건져내세요. 아예. 네네네. 건질 수 있도록. 근데 요거는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생강이 향이 좀 나면 저는 좋던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아이들은 또 싫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럼 다 됐어요? 그랬으면 요 마늘하고 생강만 요렇게 먼저 가지고 가서 요거를 볶을 거예요. 네. 자, 식용유를 먼저 두릅니다. 식용유를 두르고 나서 제가 아까는 마늘하고 생강만 얘기하고 요걸 얘기를 안 했어요. 요게 지금 양파예요. 다진 양파를 여기다 넣으세요. 그럼 훨씬 더 식감이 달달하고 좋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늘하고 생강도 넣어주세요. 요걸 볶아요. 마른 새우 조그만 걸로 그 마늘쫑 볶음 먹어봤어도 그죠? 저렇게 들어가니까 아주 큰 새우로.
반찬에서 약간 요리가 되는 느낌? 그렇죠. 약간 요리 느낌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넣으세요. 새우. 어우, 야, 두하. 굵직굵직하게 들어간다. 그렇죠? 그리고 뭘 넣느냐? 바로 마늘종도 넣으세요. 어차피 또 마늘종. 익혀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쵸? 마늘종도. 마늘종도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아, 저거 맛있는데. 마늘종 볶아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그냥 고추장 요때 찍어 먹어도 돼. 뭘 넣느냐? 간장. 아, 마늘종 넣으면서. 그리고 단맛이 좀 나야 되잖아요. 물엿도 넣어주세요. 윤기도 좀 나고. 제가 설탕을 안 넣는 이유는 아까 양파를 넣었잖아요. 네. 그 단맛이 훨씬 더 올라오기 때문에 설탕 대신에 물엿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볶아주세요. 자, 요거 지금 볶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옆에 제가 이렇게 좀 볶아놨어요. 네. 자, 그럼 여기에다 이제 마지막 양념만 하면 돼요. 참기름, 어머. 그다음에 너무 깻가루. 캬. 저는 딱 소금 2꼬집만 넣을 거예요. 1꼬집, 2꼬집. 딱 맞아요.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와. 자, 요렇게 졸여진 거예요. 요거 맛있겠죠? 네. 너무요. 요것도 한번 잡숴 볼게요. 맛있겠다. 야, 이거 작년에 먹었던 술까지 깨네. 미역 효종갱. 이 효종갱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가져가시겠어요? 네. 자, 근데 여기 너무 깊죠? 요거랑 맛이. 네. 저도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먹느라고. 요거 마늘까지 같이 잡수시면 요 씹히는 새우의 식감 때문에 더 맛있어요. 이렇게 잡숴 보세요. 아, 왕의 수라상이 안 부러운데요. 그렇죠? 너무 맛있죠? 마늘종 먼저. 이 간이 딱 맞네. 당연히 제가 좀. 했는데 간이 딱 맞아야죠. 아니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와. 아니, 제가 여기 행복한 아침에 갖고 나오는 모든 메뉴는요. 3-4번씩 다 해보고 소금의 양까지 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레시피가 정확합니다. 야, 마늘까지 간이 됐어요? 마늘까지. 이게 마늘 향이 나면서 생강 향이 같이 그쵸? 나요. 근데 네. 저는 그 마지막에 나는 생강 향이 너무 좋아요. 딱 코끝에 딱 스치잖아요. 스쳐요, 생강 향이. 그러니까 더 맛있죠. 이 향이 뭔가 했더니 생강이네. 네, 맞아요. 오, 맛있네요. 확실히 생새우라니까 고급지고. 그렇죠. 네. 요리가 또 탄생했습니다. 네. 아, 이거 더 먹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다음 주에 뭐 배워볼까요? 다음 주에는요. 이렇게도 만드나 하는 약간 이색 레시피를 갖고 오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요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떨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씨를 뿌린다는 절기 망족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나들이 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초여름 더위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전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 1km 밑으로 떨어지는 만큼 출근길 운전 조심해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2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고요. 강릉과 대구는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틈틈이 수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은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야겠습니다. 내륙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주 내륙은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맑겠고요. 주말에는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기분 전환이 돼. 네, 지금 기분 전환이 됐습니다. 정말 날씨 더워지는데 보약이거든요. 저희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레시피 올려드릴 테니까요.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ave the next channel A.